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악기를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다면 그건 재능일까요? 아니면 기억일까요? 오늘은 손이 기억하고 있던 25년 전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감동, 그리고 또 감동을 느끼실 것입니다. 초여름 아침 32살의 민우는 삼선교 어느 저택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재벌가의 전속 기사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대문을 들어서며 긴장된 마음으로 복도를 걷던 그 순간 넓은 홀 한켠에 놓인 첼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처음 보는 첼로가 눈에 들어와 쳐다보았을 뿐인데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마주한 것 같은 느낌,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민우는 악기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배운 적도 악기를 다뤄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저 첼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집안 관리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매일 직접 관리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가까이 가는 것도 금지하셨어요. 그날 이후 민우의 일상은 규칙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강철호 회장을 모시고 출퇴근하고 회장의 아들 재원을 미술 재료상과 작업실에 데려다주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점점 기묘한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재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민우는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안개 낀 새벽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남들은 답답하다고 여기는 그 시간을 가장 평온하다고 느꼈죠. 감색이라는 대부분 사람들이 칙칙하다고 여기는 색을 똑같이 선호했습니다. 라벤더 향을 사랑했고 녹차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일 때마다 민우는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특정한 박자였죠. 어느 날 룸미러로 뒤를 보니 재원도 똑같은 리듬으로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둘은 동시에 그것을 알아차렸고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이 리듬을 자주 칩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악몽도 꾸고 있었습니다. 악기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데 다가가려고 하면 항상 깨어나는 꿈.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회장을 모시고 재원과 같이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소년이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이었죠.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손, 첼로현 따뜻한 목소리. 민우야, 천천히, 그래 잘하고 있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괜찮으세요? 재원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어지러워서요. 민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날 이후 단편적인 이상한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놀이기구의 음악 소리, 솜사탕의 달콤한 냄새, 그리고 잠깐만 여기 있어 하는 목소리.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그저 상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원의 개인전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회장의 가방을 가지러 혼자 저택에 들렀던 민우는 텅 빈 홀에서 그 첼로와 마주했습니다. 가족들도 관리인도 모두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첼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광경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첼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첼로 옆에 놓인 매우 오래된 악보집 표지에 적힌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강민우. 민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활을 집어 현에 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활이 현 위를 미끄러지며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몸이 어떤 각도로, 어떤 압력으로 활을 움직여야 하는지 몸이 정확히 알고 있었고 손가락이 저절로 현을 짚었습니다. 마치 수천 번 연습했던 것처럼.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깊고 슬픈 선율이었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활은 계속 현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연주하면서 민우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자세로, 이 첼로를 연주했던 희미한 꿈 같은 기억. 내가 꿈을 꾸는 걸까? 민우가 생각에 잠긴 채 연주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전시에 필요한 작품을 가지러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첼로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 세 사람도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이숙희 여사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핸드백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신발장에 손을 댄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떨려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침묵했던 첼로가 다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사였습니다. 이게 무슨... 재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우는 연주를 끝내고 뒤를 돌아봤을 때 세 사람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했습니다. 저 곡은...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바흐 첫 번째 모음곡, 그리고 저 자세, 저 손의 움직임까지, 연주 방식이... 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이 연주하던 그대로예요. 그 특유의 활각도, 몸의 흔들림까지. 25년 전 쌍둥이, 형제의 생일날 놀이동산에서 사라진 막내 아들. 그 뒤 부모는 매일 아침 아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형제였던 재원은 동생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첼로는 동생이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첼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음악을 켜고 있었습니다. 첼로 앞에서 일어난 민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세 사람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감히... 회장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첼로를... 분노가 터져나오려는 듯 했지만 그의 눈이 민우의 얼굴에서 멈추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자네 왼쪽 귀 뒤에 그 흉터는... 민우가 무의식적으로 귀를 만졌습니다. 어릴 때 생긴 흉터인데 어떻게 생긴 건지는 기억이... 여보... 이숙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우도 귀 뒤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3살 때 계단에서 떨어져서...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 첼로를 켤 수 있었나?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거짓말...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칠 수 있다고? 이숙희 여사가 벽에 기댄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재원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저 곡... 이숙희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이야. 그날 아침에 놀이동산 가기 전에. 그리고 저 연주 방식, 몸을 좌우로 흔드는 습관까지 똑같아. 나가게. 당장. 회장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급히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이숙희 여사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우는 집에 돌아와 이모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대체 누구예요? 오늘 첼로를 만졌어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집 첼로 옆 악보집에 강민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와 똑같은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참을 민우를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에도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앉아라. 이제 말해줘야 할 것 같구나. 널 처음 봤을 때...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담당자가 말하더구나. 이 아이는 심한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부모도 집도 모든 걸 잊어버렸다고. 단 하나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대. 민우라고. 자꾸 민우라고 울부짖었대. 누가 너를 데려갔다가 말을 듣지 않자 심하게 구타를 했던 것 같아 너 몸에 멍투성이었대. 넌 친구들과 못 어울리고 한쪽 구석에서 얼굴을 묻고 있었어. 그런데 너를 보자 뭔가 마음이 움직여서 데려왔는데 한참을 말도 안 하고 적응을 못했지. 그런데 민우야. 이모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가끔 악몽을 꾸면서 형아, 형아라고 부르곤 했어. 한편 강철호 회장의 저택에서는 이숙희 여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거실 탁자엔 오래된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우 7살 때 사진. 오늘 그 기사를 봤을 때 이 사진이 자꾸 겹쳐 보였어요. 특히 웃을 때 눈매가, 그리고 저 귀 뒤에 흉터. 회장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설마, 재원아? 이숙희가 아들을 불렸습니다. 오늘 차에서 그 기사와 무슨 얘기 나눴니? 이상한 게 너무 많았어요. 안개 낀 새벽 라벤더 향, 감색, 그리고 녹차. 모두 내 취향과 똑같아요. 재원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뿐이니?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박자도 똑같아요. 정확히 동생이 첼로 연습하면서 늘 치던 그 리듬이에요. 재원이 손가락을 두드리자 이숙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박자, 민우도 그랬어. 그리고 악몽 얘기도 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끔 꾸는 꿈. 악기 앞에 누군가 서 있는데 다가가려고 하면 깨는 꿈. 그분도 똑같은 꿈을 꾼대요. 뭐라고?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유전자 검사? 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음 날 새벽 회장은 몰래 움직였습니다. 민우가 마신 컵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급히 부탁드립니다. 사흘 안에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그 사흘이 지옥 같았습니다. 민우가 출근하여 회장과 재원을 태워다 주었지만 회장은 민우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숙희 여사는 민우가 올 때마다 녹차를 내어주며 조심스레 지켜봤습니다. 재원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어떤 음악을 주로 들으세요? 재원의 질문 공세에 민우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어릴 적 기억이 없어요. 7살 이전은 완전히 텅 비었어요. 재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이 사라졌을 때 나이가 7살이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이숙희는 막내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민우야, 혹시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때 회장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여보, 결과가 나왔어.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서둘러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8%.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숙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쁨의 비명이었습니다. 재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동생이야, 동생이었어. 재원이 울먹였습니다. 내가 첼로 가르쳐준 그 동생이.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숙희가 남편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저택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긴장한 채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여기 앉게. 회장이 쇼파를 가리키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게. 민우가 받아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눈이 마지막 줄로 향했습니다. 99.98%.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네는 우리 아들이야. 25년 전에 잃어버린 우리 막내 아들. 강민우. 민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이야.
이숙희가 다가왔습니다. 넌 우리 아들이야. 7살 때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린. 그날 놀이동산 쉼터에서 엄마는 재원이와 함께 화장실을 가고 나는 아이스크림 값을 결제하려는 그 짧은 순간에 너가 없어졌어. 경찰들을 동원해 다 뒤졌지만 널 못 찾았어. 고아원들도 다 뒤졌지. 누가 널 데려간 것 같다고 경찰이 그러더구나. 우린 그날 이후 아무도 첼로를 켜질 못했어. 너를 잃어버린 죄책감에서 음악을 멀리했지.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거야. 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 첼로를, 그 곡을, 모든 걸. 형이 가르쳐준 그 연주법까지. 민우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민우야. 이숙희가 무릎을 꿇고 민우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야. 내 엄마. 너 어렸을 때 엄마가 매일 밤 내 곁에서 엄마 사랑해라고 말해줬잖아. 기억나지 않니? 그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희미한 목소리, 따뜻한 품, 라벤더 향. 엄마, 사랑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숙희가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25년 동안 널 찾지 못해서. 민우는 그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아들. 회장이 다가와 민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재원도 다가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 진짜 내 동생이었어. 형이 너무 보고 싶었어.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수진 이모. 25년 동안 민우를 키워온 그분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다음 날, 강 회장의 차가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3층이었습니다. 회장 부부와 민우, 그리고 재원이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제가 자란 곳입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우가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야, 요사이 늦게 들어오더니 오늘은 손님들이 오셨네? 이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좁은 거실에 모두가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흐르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철호라고 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모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야, 이게 무슨... 이모. 민우가 이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친부모님을 찾았어요. 이모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확실해요. 저는 이분들의 아들이었어요. 25년 전에 잃어버린. 이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우의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을, 우리 아들을 키워주셔서, 25년 동안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첼로를 켜고 고민했던 거구나. 이모. 민우가 울먹였습니다. 괜찮다. 이모가 민우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진짜 가족을 찾았다니 기뻐. 정말 기뻐. 회장이 일어나 이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모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들을 영영 잃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이모가 당황하며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모. 민우가 이모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이모는 제 가족이에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저는 두 가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모님이 괜찮으시다면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모님 방도 꾸며놓았습니다. 이숙희 여사가 이모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이 가요, 이모. 제발요. 이모는 한참을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2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꾸나. 열흘 후 저택홀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첼로 앞에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연주할 수 있겠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뿡! 깊은 처슴 소리가 홀에 퍼졌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활이 현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25년 동안 침묵했던 첼로가 다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숙희 여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회장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재원은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수진 이모도 조용히 음을 감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음이 길게 여운을 남기며 민우가 활을 내려놓자 잘했어. 숙희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잘했어, 민우야. 어머니. 민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매일 연주할게요. 숙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일 들려줘. 엄마가 듣고 싶어.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따뜻한 여름날. 홀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이제 이곳엔 오랜 겨울이 끝나 잃어버렸던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강민우는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자신을 25년 동안 키워준 이모와 함께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잃어버린 것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민우의 손은 기억했습니다. 머리는 잊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첼로 활의 각도를, 멜로디의 흐름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매일 아침 민우의 손끝에서 첼로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엄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을 준비하고 아빠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잠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입니다. 재원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동생의 연주를 듣습니다. 이모 또한 2층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자신이 키운 아이가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니까요. 가끔 민우는 이모 방을 찾아갑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25년을 이야기합니다. 이모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모는 그저 웃으며 민우의 손을 토닥입니다. 운명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7살 소년이 놀이동산에서 사라졌을 때 아무도 25년 후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잃어버린 사랑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혹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를 올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 가족을 위한 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정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